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심화 강좌 제 15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5강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씩 뭐 기본서에서 기본 강의할 때 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건드리는 건데,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심화돼서 언급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246페이지 보시면은, 매년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난이도가 좀 편차가 있는 식으로 언급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4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이미 다 했던 거지만은 어떤 주제를 조금 더 첨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민간 임대주택에 개입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져 있죠.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임차자들이 이제 임차자들이 내용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이제 수요자인 임차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개입하는 내용이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 규제 정책, 이게 제일 출제를 많이 하죠. 두 번째로는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쭉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논점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책에 나오는 이 가격 자체를 강제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뭐 정부 발표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건 시행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민간 임대료 규제 정책에 시장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이 덜 가면서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죠. 임대료 보조 정책. 세 번째는 강제로 내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임대인들로 하여금 버티지 못하게,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그러면은 스스로 임대료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시행했을 때는 무조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질은 또 동질적이어야 돼요. 민간 임대주택과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에다가 경쟁 지역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민간 임차자들이 공공으로 이주하면서 민간에 빈집이 생기죠. 그럼 빈집을 채우려면은 결국 임대료를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사고 방식으로 세 가지 이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다는 걸 실제 제가 보신 것처럼 임대료 규정책이 내용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냥 구두상 말씀드리게 판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책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설명이 됐는데, 우리 책이 248페이지 뭐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앞에 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임대료 규정책은 최고가격제라 그랬어요. 최고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죠. 최고입니다. 최고가격. 최저가격제하면 틀려요. 상한선을 지정해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도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정한 상한선 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못하게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차자가 임대주택 시장의 약자잖아요.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그래서 형평성 강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임대료 규정책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이건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임대료 규정책인데, 임대료 규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시장에서 분배된 소득이 불평등한 분배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분배한다 해서 소득 재분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우리 시험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다루는 거죠.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장기가 되면은 이게 효과가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강조해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 효과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진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이제 표현하기는 좀 싱거운 거야. 국가고시에서는 특히 응시자분이 20만 명이 넘은 이런 현 시대에서 누구든지 맞히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맞히게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내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탄력성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탄력성했던 공급의 가격 탄력. 여기서는 말하는 단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라는 걸 우리가 논했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유가 공급의 가격 탄력, 그 공탄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탄력적이 되는 장기가 되면 효과가 반감이 되죠.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 시험은 단기 탄, 장기 비탄 거꾸로 이제 출제를 했었죠. 근데 요거를 말로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내린 거잖아. 즉 가격 하락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가격 하락에. 그럼 비탄이란 말은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충격을 준 거니까 민간 임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다? 공급이 비탄이라는 뜻이고 이게 단기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탄력적이 되는 것은 이제 공급자들이 지금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인 임대인들이 대처하기 시작하죠. 가격 하락에 이제 공급량을 어떻다는 거야?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거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이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응했잖아. 이게 뭐다?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회 이후에 기출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은 요 임대료 규정책에 대한 전통적으로 1회부터 내려왔던 단순한 지문도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탄력성으로 정답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단기 효과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지니까 이 임대료 규정책의 이제 그 효과에 대한 논리, 즉 장기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리, 요거를 지문으로 막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해서 임대료 규정책은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있고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결정해준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대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일반적인 경우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다. 그럼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거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 문제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내용을 언급해 볼게요. 일단 판서를 안 하고, 판서는 이제 기본 강의를 다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놔두면은 이게 시장 임대료죠, 이게. 그리고 시장 균형량이 결정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요 삼각형을 뭐라 그랬냐,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 그랬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향유하는 이익. 근데 이제 요거는 생산자 잉여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시장에 맡기면은 소비자는 이만큼의 이익, 생산자 이만큼의 이익에서 요 전체 요 삼각형에 대한, 일부러 삼각형 그려드렸어요. 이 전체에 대한 총 잉여를 유발시켜요. 이 총 잉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주 귀한 자원을 많이 썼을 거야. 지출했을 거야. 그래서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런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창출했다라고 가정하시 바랍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봤더니 이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지나치게 크다고 본 거야. 민간 시장에 맡겼더니. 그러니까 이게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강제적 개입한다는 것은 소득을 재분배할 목적이니까 생산자가 향유하는 이익을 소비자한테 뺏어다가 소비자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를 줄이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격을 내려야 돼. 스스로 안 내리니까. 그래서 이 가격을 R1이라 그랬을 때 이걸 규제 임대료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은 내려갔죠. 가격은 내려갔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으니까 공급자들이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하면은 공급자에 대처하는 방법은 가격 하락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어떻다?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야. 줄일 수가 없다? 이보다 비탄이야, 비탄. 그래서 공급이 특히 완전 비탄일 때, 완전 비탄이란 말은 가격 하락한다 해도 공급량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 소득재 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지문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출제원은 당연히 탄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겠구나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로 가격 내렸는데 공급자의 공급량을 줄이지 못하니까 임대료 규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럼 이거 누구 거였었어요? 생산자 잉여잖아. 예를 들어 100만 원은 임대료를 10만 원으로 강제로 내리면은 90만 원은 소비자에 돌려준 거니까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가 뭘로 바뀌어? 소비자 잉여로 바뀌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커지게 되고 생산자 잉여 요만큼만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이제 그 단기적인 사건이야. 근데 장기가 되면은 공급자들이 대처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가장 강력한 대처 방법은 공급량을 줄이는 거야. 이 과정 중에 이제 내용상으로 쭉 나오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구두상 말씀드리긴 안 적어드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거기 책에 247배 쭉 나와 있는 내용 그건데 그건 투자가 촉진되겠어, 기피되겠어. 당연히 투자를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지. 투자 기피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은 임대주택 질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질이 안 좋아지겠지. 질이 저하되고 임대인들이 관리 제대로 하겠어요? 관리 안 합니다. 관리가 소홀히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죠. 공급이 감소하는 건 두 가지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신규가 안 들어오죠. 투자 깊이니까. 신규가 감소되고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포기하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하죠.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임대사업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야. 매매로.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안 들어오고 기존 거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 논리죠. 공급이 이제 감소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 하락한 거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처음에는 공급량이 여기까지 공급했었잖아. 균형까지. 근데 공급량이 여기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가격 하락한 거 보고 이제 소비자들도 임대료가 떨어졌구나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도 탄력적으로 반응해. 공급도 가격 하락에 점점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공급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수요도. 그래서 수요량은 여기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었죠. 이 상황 우리가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이 상황을 뭐라 그런다?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시장이 맡기면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힘이죠. 그런데 지금 임대료 규정책은 정부가 위에서 법적으로 이 가격이 이게 최고 가격이다 보니까 상한제로 위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위로 거래는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서 이게 이 상태에서 가격이 법적으로 규제되다 보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돼. 그럼 초과 공급으로 낸 적이 있었고 초과 수요 크기가 단기가 크냐 장기가 크냐도 물어봤지. 당연히 장기가 더 크겠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만큼 아직은 수요와 공급이 반응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 지나면은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어디까지 주냐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를 이거는 정부의 규제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설명해야 돼. 곡선 자체가 정부 가격 이외 요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를 그래프로 하면은 여기까지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됐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시장 힘인데 우선 누르다 보니까 이게 부글부글 터져가지고 옆구리가 터져서 여기까지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물론 수요도 여기까지 수요량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들면서 초과 수요 현상이 장기일수록 점점 커지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서 등장한 유명한 내용이 있죠. 그럼 요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요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가격이라서 요 가격을 뭐가 암시장 가격이라 그럽니다.
암시장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규제 임대료하고 은밀하게 받는 암시장 임대료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래서 무슨 가격? 이중 가격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중 가격. 그러면서 이제 요 사각형이 생겼죠. 요 사각형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암시장 이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경제학 원론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 과목에서는 이 암시장 이익에 대한 이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작년 이제 2018년도 3월 달에 봤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부동산의 개론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는 이 면적에 대해서 계산하라라고 부동산의 개론 문제 나온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못 냅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1차 학과면 경제학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시장 이익은 근데 결국 공급 누가 가져가요? 임대인들이 은밀하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낸다고 해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산자 이만한 이게 세금 때렸는데 이제는 요만한 생산자에 세금 때리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요 전체적인.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 근데 요즘에 이제 타겟팅 삼는 것이 뭐죠? 요거를 타겟팅 삼죠. 요 타겟팅 삼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우리 시험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기 전에는 사회적 비용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규제를 하면서 요 사회적 비용이 생겼고요. 이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 이런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즉 이 경제적인 잉여를 창출하기 위한 창출하기 위해서 썼던 자원이 낭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자원이 낭비된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 이 가격 통제 정책, 즉 최고가격제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이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안 쓰는 겁니다. 강력하게 규제하면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해요. 그럼 최종적인 단계 보니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줄어들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규제하기 전에는 요만했던 소비자 잉여가 정부가 개입해 단기적으로 이만큼 키웠었는데 키웠다고 생각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 이익이 임대료가 생기면서 이 중에서 정부가 생각한 소비자 잉여 중에 파란색만큼은 임대인들이 다시 가져갔고 세금도 안 내면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생겨서 그 잉여가 없어져 버렸고 그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기 전보다 소비자 잉여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정책 실패지.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은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봤더니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라는 결론이 노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임차자한테 한 건데 임차자는 공급이 줄다 보니까 주거 이사할 집이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주거 의존이 저하된 거야, 활발한 거야. 저하된 거지. 주거인이 저하되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암시장 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암시장 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회부터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거예요. 구두상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거 옳은 걸 물어봤을 때 효과적인 측면은 장기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균형을 낮게 통제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 기피한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질이 저하된다는 거. 공급한 임대주택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관리가 소홀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투자 기피, 그 신규 주택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그 기존 주택 다른 용도로 전환되니까 공급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되니까 임차자는 이사할 집이 없다.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암시장 이제 주거 의존이 저하되면서 임대는 요구한 암시장 임대를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암시장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왜곡된 가격 암시장 임대료가 생기면서 법적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임대료하고 은밀하게 받은 암시장 임대료라는 이중가격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암시장 이익이 발생하니까 세금도 안 내겠죠. 그러니까 정부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 다 나쁜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지금 구두상 말씀드렸던 247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들은 누구든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내면은 난이도가 이제 중하급 지문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그 중급 이상이 되려면은 이런 모든 내용을 뭘로 탄력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잠깐 유행했던 것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이 이렇게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했어요. 잘 보세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야. 장기적인 면에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은, 즉 사회적 후생 손실은 더 커지게 된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 임대료 규제 정책에 설명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맞는 설명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는데 이걸 틀리게 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인가요? 여기다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죠?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논리가 이제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을 내렸잖아요. 정부가 내린 거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반응하기 어렵잖아. 그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니까 효과가 커진다 그랬지. 근데 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지금 가격 하락 있죠? 가격 하락이 무슨 뜻이야? 공급량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량이 요만큼 줄어든 거하고 요만큼 줄어든 거, 이만큼 줄어든 거. 한번 크기를 보세요. 동일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량의 반응이 더 커질수록 이게 더 탄력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탄력적이 되면은 요만큼 줄일 때는 사회적 비용이 요만했다가 요만큼 줄면은 사회적 비용이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 사회적 비용이 이만큼 커져. 그러니까 가격에 이제 정부가 규제한 거에 대해서 강제로 가격 내리는 거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더 줄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곡선을 이동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정부 규제니까 가격 이외의 요소잖아. 그래서 곡선을 이동시켜서 이 차이를 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 틀린 분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계산 문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할 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이제 수요 함수가 주어져요. 수요 함수가 이제 11,000 마이너스 10p였다.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겠어요. 공급 함수도 주어질 겁니다. 공급 함수는 2000 플러스 20p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 시험으로 연습한 것은 지난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단위는 이제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앞에 수요연급에서 물어볼 때는 균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균형 가격과 임대료 가격을 할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풀었죠. 그럼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볼 때 핵심은 균형이잖아. 그럼 균형이라는 것은 뭐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수요자, 공급자 가격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었었죠. 저 교차점에 대한 논리야. 그럼 요거는 뭐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이전의 논리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수요랑 공급량이 같으니까 요거랑 같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균형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11,000 마이너스 10p는 2000 플러스 20p가 되니까 그럼 이게 넘어가죠? 이게 p가 넘어가니까 몇 p가 돼? 30p가 되고 2000이 넘어가니까 얼마? 9000이 됩니다. 그럼 p 값은 얼마 나와요? 300이 되지. 단위가 원이당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300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아무 데나 300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300 집어넣어 볼까요? 20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 6000이잖아. 6000에다가 2000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8000이 나옵니다. 8000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결국 이거는 시장에 맡기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냥 얼마에서 300원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8000채가 거래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야. 이거는 수요연급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정부가 너무 이게 가격이 300원이 비싸다고 본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지. 개입해서 최고 가격으로 지정한 거죠. 최고 가격으로 이제 얼마를 한번 해볼까요? 최고 가격을 200원으로 규제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최고 가격 200원으로 규제했어요. 그럼 200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균형 가격은 300이었잖아. 그러면 200원은 여기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야? 균형보다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야. 균형보다 낮은 상태니까 그럼 첫 번째, 그럼 장기적인 효과가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뭐가? 그럼 균형보다 낮은 상태는 가격 하락한 거에 대해서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공급량은 어떻다? 이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균형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 이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고만 알아도요,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5개 중에서 보기 3개가 탈락이 됐었어요. 왜냐? 보기 5개 중에 3개가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 가격제 상태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초과 공급 상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균형보다 낮게 통제하면 지금 초과 수요가 나타났지, 균형보다 만약에 높게 통제하잖아요. 아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 위에서 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시 어디로 돌아와? 균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고 가격 상태는 초과 수요 또는 아무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얼마냐? 이걸 질문한 거지. 그럼 초과 수요 크기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 200원이라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얼마만큼 공급할 의사가 있고 200원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이 크기를 아시면 돼. 그러면 200이라는 것은 P값이잖아. 그렇죠? 그럼 200이라는 거를 공급 함수하고 수요 함수에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연습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뭐 20초 안에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초과 수요 크기를 물어봤네. 그러면 200이라는 거 통제하는 거니까 200이라는 규제가 이거 양쪽 방정식 P값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200이란 가격 규제 상태에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수요함수에다가 P값에다 200을 집어넣어. 그럼 10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다? 2000이잖아. 2000에, 그럼 11,000에서 200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수요량은 9000이구나. 그러면은 300 상태에서는 8,000채를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규제 상태에서는 얼마가 나와요? 1000이 늘어났네. 그래서 얼마? 9000이 되는 거지. 수요량 9000.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200을 공급자 함수하면서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200 집으니까 얼마다? 20 곱하기 200이니까 4000 나왔지. 4000 더하기 2000이니까 얼마 나와? 6000이 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8000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다 공급자는 양을 얼마큼 줄였어? 2000만큼 줄였지. 그러니까 공급량은 얼마다? 아까 논했던 것처럼 60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1000이 늘어났고 공급량은 2000이 줄었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제하기 전에는 8000 똑같았었는데 이제는 수요량 증가, 공급량 줄어들어서 얼마? 3000채가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3000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다시 초과 수요 크기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 문제상에서 주어진 규제가 이건 양쪽 방정식 어디다가 P에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더라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집어넣으면 돼. P까지다.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뭐가 발생한다 그러냐면은 결국 물량은 부족해지고 원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 경쟁 과정에서 공급자들이 장난치는 암시한가게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이 문제도 우리 시험은 가능해. 그럼 꼭 최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최대 암시장 임대료가 얼마가 되냐? 요것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 암시장 가격은 요거죠. 8,000을 든 균형이 맞았는데 이제 공급자들이 6,000개밖에 공급을 하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은 9,000개를 원해. 그렇죠? 그러면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번호표가 있다. 1등부터 6,000번까지는 공급된 물량에 입주할 수가 있잖아. 근데 6,001번부터 9,000번까지는 물량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럼 부정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만약 9,000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사람 입주를 못 하잖아. 그럼 9,000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대인을 찾아가겠지. 정문으로 찾아가, 뒷문으로 찾아가. 뒷문으로 찾아가겠지. 공식적으로 찾아가지 못하니까 뒷문으로 찾아가서 내가 순위가 안 되는데 나도 입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 임대인들이 요구하겠죠. 지금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200원의 상태에 규제하고 있는데 나는 이 200원 상태에서는 임대사를 못 하겠다.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줘야지 내가 은밀하게 입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길거리에 내앉을 수 없으니까. 그럼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 줄어드니까 아까 이것이 어디까지? 공급 여기까지 줄어든다 그랬어. 그리고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암시장 가격이 나옵니다. 이 암시장 임대료인데 암시장 임대료 최대가 얼마? 요걸 계산하는 거야. 이거 계산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더 간단한데,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암시장 가격이 얼마입니까?로 계산할 때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규제 임대료가 주어졌죠? 규제 임대료를 대입을 해요. 어디다 대입하냐? 공급 함수에다 대입해. 그럼 이제 이 임대료가 함수로 P값이니까 공급 함수 P값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돼. 규제 가격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몇 개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공급 함수에다 P값에다 집어넣으면 산출되는 게 있죠. 어차피 함수가 P하고 Q밖에 없잖아. 그럼 P에다 집어넣으면 공급량이 나옵니다. 공급량이 산출이 돼. 공급량 산출됐죠? 이 공급량 가지고 소비자들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 공급량을 대입을 해. 어디다 대입해? 수요함수에다 대입해요. 수요함수 Q값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산출되는 거 있죠? 산출되는 P값이 요것이 뭐다? 최대 암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P값, 규제 가격을 공급함수에다 P에다 집어넣으면 요것이 나오고 요 양을 소비자들이 경쟁하는 과정 중에 요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뭐 하라고요? 규제 가격 얼마? 200원이 주어진 거 확인해. 최대 암시장가 물어봤어. 그러면 규제 가격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먼저 공급함수, 공수. 공급함수 어디다가? 여기다가 200을 집어넣어요. 200 집어넣으면 20 곱하기 200이 4,000이라 그랬죠? 4,000에다가 더하기 4,000. 그럼 얼마가 나온다? 6,000이 나왔어. 여기 6,000개 가지고 경쟁하는 거니까 6,000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수요함수 P값에다 집어넣는 거야. 결국 소비자는 6,000개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 중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 있죠. 6,000 집어넣으면 나중에 나오는 P값, 이것이 최대 암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6,000은 11,000 마이너스 10P잖아. 그럼 11,000에서 6,000을 넘기면 얼마 나와요? 5,000이 나오죠. 그럼 5,000을 뭘로 나와? 나눠 10으로 나눈 P값 얼마? 500이 되는 거야. 그럼 가만 놔두면은 300원에서 거래될 텐데 200원을 규제하다 보니까 임차자들의 위치를 악용해서 최대 암시장 가격이 500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는 200원을 신고하고 실제로 500원 받으니까 500원과 200원의 차이인 단위당 3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공급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처음에 공급에다 집어넣어라. 공급이 어디? 규제 가격이니까 공급하면서 P에다 집어넣어라. P에다 집으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나온다. Q값이. 공급량 나온 숫자를 바로 어디다가? 수요함수 여기다 집어넣어라. 수요함수 Q에다가. 그럼 Q에다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나온 P값이 있죠. 이게 최대 암시장 가격이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논리야. 그럼 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최고 가격으로 만약에 400원을 통제했다. 그럼 400원을 통제하는 순간에 최고 가격이 우리가 균형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300원이라 그랬죠. 이거보다 높게 통제한 거잖아. 그럼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균형보다 높게 통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거래가 되더라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2번 나와 있어요. 초과수 크기를 물어보는 거. 근데 최대 암시장가 물어보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산 문제가 한때 나오다가 요즘에는 등한시 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시험 문제 정답할 때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면서 요거 있죠, 요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리가 자꾸 건드리고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비용의 크기까지 논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뭐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연결시켜서 논하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하락시킨 거 전제 조건이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게 더 탄력적이어서 더 공급량이 더 줄어들수록
이 면적이 더 커지더라라는 식으로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은 난이도가 중상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차별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고요. 서포트해주는 임대료 보조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기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게 전부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첨가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252페이지 이제 252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뭔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정책하면서 또 방가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라고 이제 나온 게 있네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이게 좀 우리 법률상에 규정이 된 거를 약간 첨가하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법조문이 이제 거기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이제 조금 더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252페이지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유형 우선 체크를 하시고요. 방가로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종류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방가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왼쪽에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254페이지 보면 그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보충학습은 다시 또 중복이 되네.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공공주택이 뭐냐는 설명이 되면서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에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된다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행복주택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 3번에 그 민간임대주택하는 특별법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네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요 문제가 나와요. 이게 법이 이게 개정된 건데 작년 초에 이제 개정이 됐죠.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을 시험을 이제 내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임대주택 제도가 운영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에는 임대주택법이 있는데 임대주택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하나 특별법이 있고요. 공공주택 하나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률상에 대한 그 민간임대주택 종류와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먼저 민간임대주택 하나 특별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공부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것도 있으니까, 민간임대 특별법에 대한 논리를 보면은 우리 책은 255페이지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서 약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기 책에 보면은 3번에 그 목적이라고 뭐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어쨌든 이제 뭐 개념이 잘 내지는 않으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상에 민간 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야. 민간 뭐죠? 민간 매입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매입하고 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상에서 가지는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넣냐면은 민간 임대주택 저 법률상에 보면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동그라미 3, 4번 이제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동그라미 4번에 민간 매입임대주택이야. 요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그냥 기존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돌리는 걸 말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민간 건설에 대한 논리는 아직은 시험에 내지 않았지만 그 기역과 니은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기역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부영처럼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이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 하려고? 분양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분양하려고 했는데 주택번호 건설업체가 사업 승인 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인데 보니까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때까지 이게 미분양이 된 거야. 그럼 사용검사 거의 마지막 절차잖아요. 그러면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 때까지 거의 뭐죠? 미분양이 된 거야. 그럼 미분양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죠?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 매입은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민간 건설은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연히 민간 건설이고 처음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이 된 거를 임대로 돌릴 수가 있게 만들어준 거지. 그것까지만 힘들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어느 거냐면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 임대주택으로 그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상에 그 임대주택은 구분한다.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 잠깐 이제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이제 그 8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8번. 256페이지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원래 임대사업자가 작년 초에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지금 단순해졌어요. 동그라미 이제 8번 임대사업자는 체크하셔야 돼. 거기 보시면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야. 즉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니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겠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몇 호 이상? 1호 이상. 임대사업자는 몇 호 이상? 무조건 몇 호 이상? 1호 이상. 숫자 1호를 알아두세요. 10호도 아니고 1호도 아니야. 이게 원래는 복잡해졌어요. 100호, 300호 막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었거든요. 1호, 100호, 300호로 구분했던 거를 1호로 통일시켜줬어. 그래서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체크하실 건 3번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종 나왔었죠.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다시 앞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종류가 세 가지가 민간 건설이든 매입이든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에는 동그라미 5번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기야 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 번째는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어차피 뒤에는 전부 다 민간 임대주택이란 말이 붙어요. 붙죠? 뒤에 붙는데 앞에는 뭐 공공지원하고 장기 일반하고 단기 이렇게 이제 그 구분만 하시면 돼. 그러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종류가 그 기역, 니은, 뭐 디귿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동그라미 5번 보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간 임대주택을 몇 년 이상? 8년 이상. 기간은 꼭 알아두세요.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취득하여 어쩌고저쩌고 임차인은 어떻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야.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6번이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닌 주택을 이것도 몇 년 이상? 이것도 8년 이상. 8년 이상 하고. 그리고 단기는 뭐다? 단기니까 얘는 몇 년? 4년 이상. 요 기간을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8년, 4년이야. 884야. 884.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출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지문이 기니까. 그래서 아마 가능성 있는 것은 장기하고 단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일반은 8년 이상이고 단기는 몇 년? 4년 이상. 884를 알아두셔야 돼.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관리업에 대해까지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작년에 출제했다 그래도 무시하시고. 그래서 다시 요것만 하시면 돼.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 법령상에는 민간 매입하고 민간 건설로 구분한다. 근데 임대사업자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몇 년 이상, 몇 호 이상? 1호 이상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종류가 크게 몇 개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 다 민간 임대주 마무리 지니까 앞에 단어 공공지원, 장기 일반, 단기. 공공지원과 장기는 몇 년? 8년. 여기는 몇 년? 4년. 이렇게만 하시면 돼. 884. 다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254페이지에 우리나라 보면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이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동그라미 이번에 254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은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공공건설하고 공공매입 있죠? 동그라미 3, 4번은 알아두셔야 돼. 동그라미 3,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처럼 이 민간 매입하고 민간 건설을 구분한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공공건설로 구분한다. 여기는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없고 어디 보시냐면 다시 우리 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252페이지를 다시 보셔야 돼. 그 종류가 있어, 종류가 페이지 252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8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는 설명이 안 돼서 좀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거기 보니까 7개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보시냐면은 기간이 명시된 것만 보시면 돼. 법령에 규정된 것만 시험에 냅니다. 그럼 거기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소득 분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국가 지자체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이죠.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몇 년 이상, 얘는 50년 이상이야. 50년 또는 영구. 그러니까 이제 50년이라고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50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은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고 나오죠.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그 다음 소득 분위기를 가진 사람인데,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야. 여기는 아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이제 지원을 받는 조항이 없어요. 근데 국민임대주택부터는 지자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거야.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서민이라고 나오죠. 주거안정을 여기 몇 년? 3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된 것은 영구는 50년 이상이고 국민은 30년 이상이다. 이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50년하고 30년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거 실무적으로 많이 보시죠. TV 보면은 이 행복주택은 그 대상층이 독주,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대상층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쪽 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령상의 규정 그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행복주택 같은 것은 대상층이 독특하죠. 누구예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야. 다만 이 신혼부부도 노년층 신혼부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 이렇게 규정이 대상층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재정은 국가라든지 그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도 이제 옛날에 기간이 20년이 명시됐을 때는 이게 나왔었는데 그냥 장기로 전세하는 주택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명칭에 대한 논리만 이런 게 있구나 참고는 하시고, 지금 이제 기간이 명시된 건 영구하고 국민이야. 그러면은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논리랑 공공임대주택 보면은 기간이 명시된 것은 5개밖에 없어요. 민간 쪽에서 보면 공공지원 장기는 얼마다? 8년. 여기 단기는 얼마다? 4년이야. 다 이상이죠. 공공 쪽에는 기간이 명시돼 법령상의 규정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영구는 50년 이상이고 국민은 몇 년? 30년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설명에다 이렇게 내요. 그럼 정책상의 내용으로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요. 정답 체크하는 항목을 논할 때 작년에는 뭐 그냥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것이 빈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법과 연관되는 조항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내지는 않고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초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한 3, 4년 동안에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게 좀 단순해진 부분이 좀 생겨서 작년에 좀 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까지 같이 묶어서 한 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은 안 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건드렸던 내용을 계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분야를 또 탄력성으로 심화되는 걸 다시 한번 봤고요. 정책적인 면에서 제도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합기공이라는 노트에 보면 거기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던 임대주택 정책에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